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국산 백신은 18세 이상 성인의 1, 2차 접종에 사용되는데 사전 예약을 통한 접종 날짜는 오는 13일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의 개량 백신을 각각 긴급 승인했습니다. 개량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에 맞춘 백신으로 1차 접종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이르면 다음 달 개량 백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해 1, 2개월씩 허용됐던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연장 조치를 올해 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해당 차수의 지정 기간 내에 영유아 검진을 마쳐야 하는데 다만 영유아나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엔 한 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강력 태풍 흰남노의 북상으로 인해 주말까지 남해안에는 최고 100mm, 제주도에는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또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예상돼 시설물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해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기술 개발이 한창입니다. 막 증류법이라는 획기적인 담수화 기법으로 물량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한 국내 연구진과 담수화 기술에 대해 심층 분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토대로 개발된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4분기에 시작됩니다.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최우선 접종 대상이고 일반 성인도 원할 경우 맞을 수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6차 재유행은 2주 전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에 재유행이 또 예고돼 있습니다. 한 번에 큰 파도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1월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맞춰 개량된 이가 백신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4분기에 도입되는 개량 백신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두 가지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백신 접종 시 중화항체, 즉 면역력이 오미크론 BA1에 대해서 기존 백신보다 1.75배, 지금 유행하는 BA5에 대해서도 1.69배 더 많이 생성됐습니다. 개량 백신은 추가 접종용으로 허용돼 2차까지 기본 접종을 마쳐야 맞을 수 있습니다. 최종 백신 접종일 또는 확진일 이후 4, 6개월 이후 접종이 권고됩니다.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가 1순위, 50대와 기저질환자가 2순위입니다. 18세에서 49세까지 성인은 권고 대상은 아니지만 원하면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와 고령층, 임신부 등에게 계절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번 접종에서부터는 어떠한 차수 개념보다는 계절 또는 시기 개념의 백신 접종하는 정책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가 백신으로 약간 새로운 개념의 백신이 개발이 되었으므로 그에 맞추어서 정책을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개발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도 접종을 시작합니다. 1, 2차 기본 접종만 허가받은 상태라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96%가 2차 접종까지 마친 걸 고려하면 당장 수요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대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도 곧 보급이 되는데 접종 사전 예약이 이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1 백신을 이번 달부터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코비1은 18세 이상 성인의 1, 2차 접종에 활용되며 사전 예약을 통한 접종일은 오는 13일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은 오는 5일부터 보건소 또는 일부 위탁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스카이코비1 백신은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으로 보관이 용이하고 부작용 우려가 적은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가 도입할 예정인 개량 백신을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긴급 승인했습니다. 새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서 기존 백신을 수정해 만든 건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미 국내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 미국 정부는 제약회사에 오미크론 변이를 목표로 한
백신을 주문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에 착수한 뒤 최근 긴급 사용을 신청했고 미국 FDA는 이를 승인한 겁니다. 앞서 지난 15일 영국은 모더나의 새 백신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받은 새 백신은 이전 변이는 물론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전염성이 높은 BA4와 5에도 맞춘 2가 백신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 변이에 대한 광범위한 예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This provides an opportunity for people once they get boosted with the vaccine to generate antibodies that can neutralize both, original variants and the Omicron variants, but also the variants in between. 이들 백신은 1차 접종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이미 1차 백신을 맞은 접종자를 대상으로 투여됩니다. 화이자의 새 백신은 12세 이상, 모더나는 18세 이상 성인이 접종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곧바로 자문위를 소집해 고위험군을 포함해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주말 동안 배송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부터는 미국 내에서 실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를 올해 말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후 영유아 검진의 기간을 1, 2개월씩 연장해왔지만 일상생활 속 방역 대응 기조에 따라 연장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검진하는 영유아는 해당 차수의 검진 기간 내에 검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동안 영유아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성장 발달 이상, 시각 청각 이상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1에서 8차에 걸쳐 5개 분야, 24개 항목에 대해 문진, 진찰, 신체 계측을 합니다. 당뇨병의 주요 합병증인 신장질환의 원인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내 당뇨병성 신장질환 치료기를 열었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혔습니다.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김원호 박사 연구팀은 과도한 젖산 생성에 의한 젖산산증 발생이 신장기능 저하 지표인 섬유화 증가와 사구체 여과율 감소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젖산 유도단백질 A 발현을 억제하면 젖산산증에 따른 신장 섬유화로 인한 신기능 저하를 개선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젖산산증이 당뇨병성 신장질환 환자의 신장 섬유화로 인한 신기능 저하 원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만성질 환자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예약 대행 서비스가 일부 허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규제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 하나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크게 완화해 비의료기관이더라도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빼고는 의료인이 진단하고 처방, 의뢰한 범위 내에서 만성질 환자 대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이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줄고 일부 고소득 피부양자는 새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되고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면서 561만 세대에서 월 평균 보험료가 3만 6천 원 정도 낮아집니다. 보수의 고소득 직장가입자 2%는 보험료가 오르고 연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 27만여 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새로 내게 됩니다. (8만) 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오면서 사흘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9일째 500명대이고 사망자는 112명으로 125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가천대 의대 엄중식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앞서 재유행 정점이 2주 전인 8월 셋째 주에 지났다고 분석했는데요. 지금은 확실한 감소세라고 봐도 될까요? 네, 지금 뭐 매일 확진되는 그 환자들의 숫자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감염 상황이나 응급실을 통해 들어오는 새로운 감염자들 뭐 이런 분들이 더 이상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점 구간을 지나서 이제 감소하는 그런 경향으로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그 감소의 경향이 매우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행이 감소는 하겠지만 감소하는 속도는 이전보다는 좀 느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유행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망자 수가 125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으로 봐야 될까요? 확진자가 발생하는 추이하고 중환자 발생, 사망자 발생의 추이는 일정한 시차를 갖고 있습니다. 네. 감염이 되고 뭐 5일에서 7일 정도는 적어도 지나야지 중증으로 진행하는 환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여기서 치료 과정을 거쳐서 1, 2주 지난 뒤에 이제 사망자가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정점 구간을 1, 2주 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중환자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많이 늘어나고 사망자는 그 뒤로 더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경향을 9월 중순쯤까지는 보이다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위중증과 사망자 수가 한 10월 정도부터는 줄어든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9월 중순을 지나면은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10월 중하순이면 이번 유행의 그 정리 단계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백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의 개량 백신을 각각 긴급 승인했죠. 1차 접종을 하는 사람은 안 되고 2차 접종 대상자부터 접종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상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임상 연구 디자인이 접종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접종 후에 추가 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디자인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승인도 2차 접종 대상자부터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일단 승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사용 양상에 따라서 아마도 그동안 접종을 전혀 하지 않은 분들께도 승인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해외 개량 백신이 국내에는 4분기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접종 순서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게 그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60세 이상 또는 만성적인 장기 질환이나 면역 저하 질환이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코로나 유행 기간 중에 고위험군으로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분들 중에 이제 추가 접종이 필요한 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임상 연구, 특히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접종 후에 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과나 또는 중증 진행 예방 효과 같은 것들을 따져보고 실제로 이제 이득이 있는 연령대나 또는 특정 질환군에 대해서 추가로 접종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해외 개량 백신이 BA.4.5가 아니라 초기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겨냥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근 변이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십니까? 모더나에서 개발한 백신이 초기 우한 바이러스하고 BA.1이라고 하는 오미크론 유행 초기에 유행을 주도했던 바이러스를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질병을 완전히 예방하는,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게 하는 예방 효과는 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대신에 기존의 백신들과 유사하게 중환자를 예방하는 효과, 그리고 사망자를 예방하는 효과가 고위험군에서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니까 이 예방 효과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중증화를 예방하는 효과는 크기 때문에 어떤 백신을 접종하는 게 이득이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백신보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는 적어도 1.6배 이상
중증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정부가 오는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죠. 이 발표 직후 추석 연휴와 10월 한글날 연휴 기간 해외여행 문의가 굉장히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혹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진 않을까 걱정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번 BA4, 5에 의한 유행은 많이 감소를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네. 그만큼 해외에서 돌아오거나 또는 해외 입국자 중에서 이제 확진되는 그 확률이 점점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국 전 검사가 효용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실제로 이제 이런 입국 전, 그러니까 항공기를 타기 전 검사를 하는 것 때문에 여행 일정이 하루 정도는 또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입국 전 검사 폐지함으로써 좀 해소를 하고 대신에 이제 입국 후 검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입국 후 검사에서 확진자들을 걸러내고 또 격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 해외 유입 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예.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의 북상으로 인해 주말까지 제주도에 300mm 이상의 호우가 내리고 남해안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태풍 앞자리에서 고온 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주말인 모레까지 제주도에 100에서 200,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 해안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주변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역대급으로 강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11호 태풍 흰남노가 다음 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명절 대목을 앞둔 과수 농가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걱정이 깊은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김민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발 700m, 산 중턱 고랭지에 있는 사과 농장. 새빨간 열매가 온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당연히 바쁠 때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더 분주합니다. 지금 추석이 다가와서 지금 사과 수확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또 태풍도 온다고 해서 지금 서둘러서 지금 사과를 따고 있습니다. 익산의 배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손 하나가 아쉬울 때라 별 수 없이 사람을 더 썼습니다. 인력을 많이 동원해서 익은 배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태풍 오기 전에 수확을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수확할 수 없는 품종들입니다. 태풍이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만큼 지지대를 세워 묶으면 가지가 꺾이는 걸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점검해 깊이 파야 합니다. 벼는 태풍이 지나가기 전 최대한 물을 깊게 내서 쓰러지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태풍이 오면 과실이 비바람에 이제 떨어지는 게 제일 큰 피해이기 때문에 과실을 단단하게 결과지를 묶어주면은 낙가율을 20% 이상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민 자신의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강풍에 건물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바람에 날릴 만한 것들을 미리 치워두는 게 좋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서서히 태풍의 영향권에 들 거란 예보가 있는데요. 애써 지은 한 해 농사 끝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최악의 홍수가 발생한 파키스탄을 돕기 위해 유엔이 1억 6천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하는 등 세계 각국의 지원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길 정도로 피해가 광범위해서 파키스탄 정부는 더 많은 지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파키스탄의 홍수가 발생하기 전후를 비교한 위성 사진입니다. 반듯하게 정리됐던 경작지와 주택들이 온통 누런 흙으로 뒤범벅됐습니다.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긴 이번 홍수로 1,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택 100만여 채가 부서졌고 끊어진 다리가 240개 이상입니다. 이재민 수는 3,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아직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립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은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심각한 경제난에 홍수까지 겹친 파키스탄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1억 6천만 달러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미국도 3천만 달러를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와 중국 등이 구호 물품을 실은 항공기를 급파했고 한국도 3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당장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금의 투명한 사용을 약속했습니다. At my command, that every penny will be spent in a very transparent fashion. Every penny will reach the needy. 파키스탄 정부는 피해 복구에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5천억 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우선 식량 부족으로 인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앙숙인 인도로부터 채소를 수입하고 러시아산 밀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이처럼 최악의 홍수가 덮친 파키스탄에서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 창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현재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며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홍수 피해를 봤습니다. 이 가운데 약 50만 명은 구호 캠프에 수용됐지만 이재민 대부분은 도로와 고지대 등 노천의 간이 주거시설에 생활하며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등 온갖 전염병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4주에서 12주 후엔 약 500만 명이 병에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파키스탄의 홍수 상황을 최고 수준의 비상사태로 분류했습니다. 희소 유전 질환은 2,000명당 1명 이하로 발병하는 매우 드문 유전병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유전자 변이가 어떤 희소 질환에 연관됐는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분석한 희소 유전 질환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환자의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병원성 유전자 변이, 유사 병원성 변이, 불확실성 변이 등 5개로 분류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존엔 사람이 일일이 작업해 2시간에서 3시간 걸렸던 유전자 변이 해석 시간을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화해 5분 내외로 줄였습니다. 기본 한 사람당 8만 개 정도의 변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8만 개의 변이에서 하나의 이제 원인 변이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뭐 보통 엑셀로 필터도 하고 여러 DB도 써고 그런 것들을 다 수기로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게 이제 2-3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런 걸 다 자동화했기 때문에 희소 유전 질환 관련 유전자 변이 데이터 1억 건 이상을 바탕으로 변이가 속한 유전자, 변이의 발병 빈도 등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해석 능력을 키웠다는 설명입니다. 희소 유전 질환에 따라 유전자 변이 수는 천차만별인데 질병과의 연관성이 불명확한 변이에 대해서도 관련성을 예측해줍니다. 변이가 환자의 증상과 얼마나 잘 맞는지 희소성 등을 알고리즘으로 정량화해 의사가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보조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기법으로 기계를 자꾸 훈련을 시켜가지고 일단 기계가 한번 걸러주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변이가 나오는데 요거는 무시해도 된다. 요거는 병과 일부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등급을 전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그거를 걸러진 걸 가지고 재평가를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죠. 개발업체는 최근 분당 서울대병원 등과 함께 난청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실제 의료진의 진단과 정확도가 97% 일치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희소 질환의 80%인 8,000종 이상은 유전 질환입니다. 방대한 유전자 변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유전자 분석이 희소 유전 질환 진단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유로화를 쓰는 19개 나라가 모인 유로존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9.1% 상승하며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유로존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9.1% 뛰었다고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가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뒤 가장 높은 데다 10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프랑스는 6.5%, 독일은 8.8%, 이탈리아는 9.0%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의 3국은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기록적으로 오른 게 주요 원인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1년 전보다 38.3% 뛰었고 식료품과 주류 담배는 10.6% 올랐습니다. 공업 제품은 5.0%, 서비스 가격은 3.8% 각각 상승했고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5.5%를 기록했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며 유럽중앙은행은 지난달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The Governing Council judged that it is appropriate to take a larger first step on its policy rate normalization path than signaled at its previous meeting. 오는 9일 통화정책회의에서도 빅스텝이 기정사실로 거론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까지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법인 택시의 오래된 관습 가운데 하나로 산납금 제도라는 게 있죠. 하루 소득의 일부를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기사가 가져가는 제도인데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재작년에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네, 그러나 업계에선 여전히 변형된 산납금 제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태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5년째 법인 택시를 몰아온 최모 씨는 최근 배달업으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5일을 일해도 매달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생계를 꾸려가는 처지 때문입니다. 월급은 120만 원 정도 오르고 산납금은 240 정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실제 급여는 120만 원 정도 감소하는 게 되는 거죠. 애를 가르치고 생활할 수 있는 그 형편이 못 되거든요. 최 씨가 지난 1월 받아든 월급 명세서입니다. 세후 150만 원이 찍혔지만 회사에 내야 할 돈 125만 원이 깎여 실제 받은 건 25만 원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택시기사들은 말로만 없어진 산납금 제도 때문이라고 호소합니다. 매일 19만 5천 원이야. 지금도 전액 관리제라고는 볼 수가 없죠, 이거는. 어차피 산납금을 해야 되니까, 입금을 해야 되니까. 법인 택시 회사는 오랫동안 기사가 하루 번 돈의 일부를 떼가는 산납금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지나치게 오래 일을 하거나 단거리 승객은 태우지 않는 문제가 불거지자 2년 전 법으로 산납금을 금지했습니다. 정부는 대신 택시기사 월급제인 전액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자 택시 회사들은 하루에 벌어야 할 돈을 정해놓고 달성하지 못하면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변종 산납금 제도를 만든 겁니다. 택시기사들 입장에선 사실상 산납금이 유지되는 데다 열심히 일해도 월급에 더해 초과 수입을 가져갈 수 없어 유인책이 더 떨어진 상황. 실제 지난 6월 기준 법인 택시 기사 수는 7만여 명으로 3년 전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법인 택시 가동률도 덩달아 떨어져 서울은 지난해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법인 택시 10대 가운데 3대 정도만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택시 회사들은 근태 관리를 위해 변종 산납금 제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안 그래도 수익률이 낮은데 불성실한 근무자들을 가려내지 않으면 회사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준금을 줘야 되는 것 자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성실 근로를 유도하지 않으면 회사로서는 기본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택시업계의 수익성 자체가 너무 낮아서 회사와 기사 간 알력 다툼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소득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고요. 수요가 높아질 때는 뭐 거기에 따라서 요금이 올라가는 당연한 시장 메커니즘, 또 그게 작동을 해야만이 실제로 이렇게 그 공급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택시 요금을 현실화하고 시간제 근무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허용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 도착했습니다. 사찰단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자포리자 원전시설 피해를 확인하고 안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최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자포리자 원전 원자로 인근 건물 지붕에는 여러 개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면서 IAEA가 사찰단을 파견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을 비롯해 모두 14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사찰단은 차량으로 키이우에서 자포리자로 이동했습니다. 예정보다 빨리 자포리자에 도착한 사찰단은 임무 수행에 며칠 걸릴 것이라며 이번 사찰의 임무는 기술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 seeks to prevent a nuclear accident and to preserve this important, the largest, the biggest nuclear power plant in Europe, in the whole of Europe, not only in Ukraine. 하지만 IAEA 사찰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러시아는 원전이 안전하다는 IAEA의 판단을 받아 자신들의 점령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Радиационная обстановка на Запорож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остается в норме. Штатным персоналом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контроль 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атомной станции и обеспечение ее бесперебойной работы.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는 이번 사찰을 러시아군의 원전 철수의 계기로 삼으려 합니다. This should be a step to deoccupy, demilitarize the station because that is really very important. 지난 3월부터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자포리자 원전은 지난달부터 잇단 포격을 받으며 방사능 유출 위험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만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외 시장에서 K 콘텐츠가 인기입니다. 다음에 뜰 작품을 미리 찾아보고 사가려는 해외 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몸값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앞뒤가 똑같은 단어의 말맛이 과연 번역을 해도 살아날 수 있을까? 한국어로 되어 있는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고 한국의 법조문을 언급하고 이런 드라마가 과연 보편성이 있을까 이런 걱정을 오히려 더 많이 했는데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모두 31개의 언어로 번역된 넷플릭스의 톱10 1위를 기록하며 제작진의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이어 줄줄이 터진 흥행작들이 전 세계 OTT 플랫폼 상위권을 휩쓸며 K 콘텐츠의 국제적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The US studio, we're always looking for great content, and great content right now is K content. In a very smart way, you're creating drama that addresses real-world issues, and that's something that really speaks to us. 국내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수출 규모는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20%가량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K 콘텐츠의 해외 수출과 국제 교류를 지원하는 국제 방송 영상 마켓의 참가국은 최근 3년 새 코로나19로 감소했지만 계약 건수 대비 액수는 오히려 증가세입니다. 이른바 몸값이 올라간 겁니다. 완성된 방송 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영하는 권리 외에 아이디어나 기획안만 사서 현지에서 리메이크하는 방식의 수출도 늘고 있습니다. IP를 보유한 제작사들이 새로 현지 버전에 맞게 보유하고 있는 작품들을 현지화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제작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가 직접 플랫폼에서 작품을 보고 고르는 시대, K 콘텐츠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 어느 곳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세계적인 문제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증류법 담수화 기술을 개발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송경근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바닷물 같은 수자원을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담수로 바꾸는 게 바로 담수화 기술이잖아요. 박사님께서 이 담수화 기술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또 이번에 개발하신 기술은 어떤 건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에 따라 세계적인 물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2021년에 세계 기상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2050년이면 전 세계 50억 명이 물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담수의 양은 지구상에 있는 물의 한 0.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에 비해 전체의 96.5%를 차지하는 바닷물은 매우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바닷물로 담수를 생산하는 해수 담수화 기술은 이와 같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팀에서는 해수 담수화의 대표적인 기술인 역삼투법과 증발법에 이어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인 막증류법을 사용하여 하이브리드 담수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술인 막증류법은 수증기만 통과하는 소수성 분리막을 사용해서 바닷물에서 수증기를 분리해 물을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적인 담수화 기술로 역삼투법과 증발법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번에 개발하신 막증류법은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네. 해수 담수화 공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역삼투법은 염분과 이온성 물질이 투과되지 않는 반투하게 높은 압력을 가하여 해수를 통과시켜서 담수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증발법은 해수에 열을 가하여 물을 증발시켜서 염분과 수증기를 분리하고 수증기를 응축시켜 담수를 얻는 방법입니다. 막증류법에 비해 역삼투법은 40에서 60바의 높은 압력이 필요하고 증발법은 70에서 120도 정도의 고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예. 이에 비해서 막증류법은 대기압보다 낮은 0.2에서 0.8바 정도 압력과 50에서 60도 정도 사이에 담수를 생산할 수 있어서 비교적 에너지 소모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역삼투법은 이제 강한 압력으로 일종의 짜내기라고 생각을 네, 하면 맞습니다.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증발법은 이제 뜨거운 온도로 물을 말리는 건데 다른 방법보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 막증류법이 더 친환경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기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리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일종의 증류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닷물을 증류하기 위해서는 바닷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수증기를 응축시켜서 담수를 만들게 됩니다. 네. 막증류 기술은 막을 이용해서 물이 끓는 온도인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수증기를 발생시켜서 증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막증류 장치는 두 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열에 의해 데워진 따뜻한 바닷물을 순환시키는 채널이고 다른 한쪽은 차가운 물이 지나가는 채널이 있는데 이 사이에 막이 있습니다. 종이처럼 얇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수많은 구멍이 있어서 기체 상태에 수증기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채널 사이에 온도차로 생기는 증기압차를 이용하는 건데요. 따뜻한 채널에 데워진 바닷물에서는 수증기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증기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높아진 증기압에 의해 수증기가 막을 투과하게 되고 투과한 수증기는 차가운 채널에서 다시 응축되어 담수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또 이 막이 염분과 함께 오염물질도 막아줘서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죠. 특히 막증류에 사용하는 막은 일반적인 수처리에 사용하는 막과는 달리 물을 통과시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소수수상이라고 하는데요. 물을 배제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성이 없다면 염분이나 오염물질이 포함된 물이 같이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만들기가 어렵게 됩니다. 막증류법은 이온성 물질을 99.9% 이상 제거할 수 있으며 또 회수율이 높기 때문에 농축수 배출 문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낮은 압력에서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물을 생산할 수 있고 특히 태양열, 수열, 폐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여론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기술입니다. 네, 이 막 중류법이 이제 두 개의 채널 사이의 온도 차로 생기는 증기압 차를 이용한다고 해주셔서 이 열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요. 열 에너지가 왜 중요한 건지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네. 막중류법은 기본적으로 열 에너지를 사용해서 구동하기 때문에 열원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열을 이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네. 특히 규모가 커질수록 많은 양의 열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부터 열을 얻기 위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증류는 50에서 60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양열 등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특히 태양에너지는 무한히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로서 해수 담수화를 위한 열원으로 활용한다면 에너지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여서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도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막 증류에 태양열을 도입해서 원수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열원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막 증류 시스템은 해수를 증발시키기 위해 필요한 열 에너지를 태양열 집여기를 통해서 획득하고 획득한 열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화석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열 구동 방식의 담수화 시스템과는 달리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담수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계기로 이번 기술을 개발하게 되신 건가요? 네. 그동안 주로 분리막을 이용한 수처리 기술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필연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고자 이번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술에서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에너지인 태양에너지와 수열에너지를 사용하여 열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 담수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파일럿 플랜트 운전을 통해서 태양열과 수열 히트펌프 사용에 따른 시스템 성능 향상과 경제성 비교를 통해서 본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 여건에 맞게 막중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였습니다. 막중류법은 적용한 방식에 따라서 직접 접촉식 막중류 방식과 공기 간극형 막중류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는 고온의 원수와 저온의 처리수가 막 표면에 직접 접촉하여 물을 생산하는 방식인 직접 접촉식 막중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양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지만 열 손실이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에너지 공급이 적은 상황에서는 원수와 처리수가 직접 접촉하는 것보다 다소 담수 생산량이 적어지더라도 공기에 의한 간극을 두어서 열 손실을 줄여 열 사용을 효율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막과 수증기가 응축되는 응축면 사이에 공기의 간극을 유지하는 방식인 공기 간극형 막중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발된 하이브리드 담수화 모듈은 현장의 담수 요구량과 에너지 공급량 등 여건에 따라 최적 방식으로 담수를 생산하는 기술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적인 담수화 기술인 건 알겠는데 가장 궁금한 게 이 담수량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거거든요. 네. 저희 연구팀은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해서 장기간 현장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에너지 유무와 수열 히트펌프 사용에 따른 시스템 경제 성능과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담수화 기술에 대한 이점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결합된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수열 히트펌프를 이용한 막중류 방식에 비해서 생산량을 약 10% 이상까지 증가시킬 수 있었고 에너지 사용량은 약 30% 이상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태양 에너지 유무에 따라 소비되는 열 에너지의 양을 비교했을 때 막중류 플랜트 공정 효율이 17.5%까지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효율까지 올라간 획기적인 기술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 개발하신 이 기술이 실용화가 되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
개발된 하이브리드 담수화 기술은 물 공급이 어려운 일부 해안 지역과 도서 지역의 용수 공급 방법으로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평균 일조 시간이 한국에 비해서 한 1.5배 이상인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지역 경우에는 보다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막정류는 원수의 수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천 오염 심화로 원수의 수질이 악화된 지역과 중금속 오염에 의한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의 식수 공급 방법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적 수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그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술을 또 실용화시키기 위해서 남은 과제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국내에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담수를 생산하는 첫 걸음을 이제 막 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실용화를 위해서는 우선 고효율의 태양열 흡수체 개발이 필요합니다. 태양열 흡수체는 말 그대로 태양열을 흡수해서 바닷물을 데우는 데 쓰이는 기술입니다. 이때 태양열 흡수체의 흡수 효율이 매우 중요한데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태양에너지를 흡수하여 열로 전환하느냐가 막중유의 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현재 키스트 내에 광역 소재 연구팀과 함께 막중유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고효율의 태양열 흡수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에너지를 막중유에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열 에너지를 이송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줄여서 기존 기술보다 열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막중류법 담수화 기술이 깨끗한 수자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송경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독성 식물로 알려진 유럽 동미나리가 국내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서울 양재천에서 유럽 동미나리가 산책로 주변으로 20-30여 개체가 무리지어 자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동미나리는 국내 동미나리보다 덜하지만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독 시 입과 목에 열이 나며 심하면 구토나 출혈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나이가 들수록 뇌에 쌓여 해를 끼치는 철의 독성을 뇌세포가 대응하는 원리를 규명했습니다. 유니스트 권태준, 조형준 교수팀은 주위의 뇌 조직 유전자 분석을 통해 뇌에 있는 특정 유전자가 노화에 따른 철의 침착으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뇌 조직에 축적되는 철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며 이번에 발견한 유전자들이 노화와 관련한 퇴행성 신경질환과 철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AI 얼굴 인식 등 5개 기술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 가전 박람회에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AI 얼굴 인식 기술은 인공지능을 통해 얼굴이 포함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입력하면 특정 영상에서 해당 인물이 출연하는 구간을 검색합니다. 이외에도 스마트 글라스, 테라헤르츠 실내 네트워크, 수질 관리 통합 플랫폼, 마이크로 LED 동시 전사 접합 기술 등이 소개됩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올해 제3차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공동 채용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채용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며 연구직 139명, 행정직 67명 등 총 206명을 채용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늘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통합필기 시험은 10월 1일 서울과 대전, 부산과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치러집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조만간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게 된 제주도에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현재 초강력 상태로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아직 침수 피해로 수해 복구가 되지 않은 지역이 많은데 태풍으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